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일단 보류가 됐는데요. 백신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습니다. 이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백신 수급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설 연휴 이후에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 방침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해보기 전에 김원환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그 백신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이제 계세요?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도 예. 있고 거기서 논의한 걸 가지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 안건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보팅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활동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 우리 내부 전문가들끼리 소통도 참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 국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 참 이제 갈 길이 멀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네. 시작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단 접종에서 제외가 됐죠. 네, 일단 보류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처음 놓게 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예요. 2월 26일부터 이제 1호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효능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의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가 되다가 예. 결국은 이 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추후에 접종하는 것으로 보류입니다.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우선 접종 대상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체 백신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미만에게만 맞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양병원 등 주로 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제 방역 현장에 있는 고위험군 의료진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요. 우선 그럼 2월 말부터 한 40여만 명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쭉 맞아 나가지만 3월 이후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 것인가? 혹은 아스트라제네카가 3월 말에 미국 쪽에서 임상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럼 3월 말 이후에는 고령자에게 접종해도 좋은 것으로 혹시 추후 판단이 날지 이게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우리가 볼 때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류가 되면서 우려가 좀 있어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접종 대상에서 보류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백신의 목표가 두 가지예요. 감염 확산을 줄이는 거와 사망을 줄이는 거.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사망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높고 또 특히 고령층에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령층을 우선순위로 하고 우리나라도 특히 고령층 중에서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은 그대로 이제 좀 위험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거기 계시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감염이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요양병원, 요양원 면회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 한 달 정도는 이제 미뤄지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상황의 유행 자체가 뭐 아주 안정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이제 1차 유행 끝나고 한 4월 말쯤 정도 되는 상황이라는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미루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뭐 확진자가
뭐 적을 땐 300명이 많을 때는 500~600명씩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뭐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몇 군데 지금 확대 뭐 집단 발병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뭐 수시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집단 발병 사례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라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완되고 이제 완화됐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3차 유행 끝난 이후에 4차 유행이 만약에 3, 4월에 갑자기 커지게 발생을 해버리면 요양병원에서의 발병이 또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서둘러서 예방접종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뼈 아프게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추가 백신 도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노바백스 백신인데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기술 이전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백신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백신 중에서도 노바백스 백신이 가장 기대가 되는 백신이었어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써왔던 이제 항원 합성 방식이기도 하고 또 뭐 2도에서 8도씩 뭐 운송 보관도 되고 유효 기간도 2에서 3년이고 그러니까 다른 백신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이 많죠. 근데 게다가 이번에 이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데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같은 항원 합성 방식의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시험 이제 일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늦게 출발한 이 임상시험은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바백스의 기술 이전을 받게 되면 그래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백신이 지금 노바백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모더나도 기술 이전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화이자하고 얀센 빼고는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수급에 훨씬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일단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사실 11월에 이제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백신 공급이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황이 돼봐야 또 그 시기가 돼봐야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제 독일에 이제 대규모 생산 가능한 시설이 이제 2월달에 오픈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의 생산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인력 그게 1억 5천만 도즈 정도 되니까 상당수의 많은 수의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노바백스나 이런 경우도 국내에서 만약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국내에서의 수급 상황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현재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정세균 총리가 이제 발표하기는 했었지만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좀 빨리 들어와서 2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모더나 백신도 2분기에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측면들도 전반적인 백신의 공급이 1, 2월 달에 되게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3월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스케일업이 되면서 조금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이제 현재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3개 회사의 백신들이 생산이 된다면 국내 공급 자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지금 뭐 이제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남아공 변이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게 되면 지금의 접종 패턴들이 또 한번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이제 전 세계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뭐 11월, 12월 되면 추가 접종을 뭐 더 그러니까 개량된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백신 공급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11월에 뭐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식의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발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한 사망자 수를 최소화시켜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목표는 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병에서 원래 5회분을 쓸 수 있다. 그런데 특수주사기를 쓰면 6회분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이 무려 1,200만 명분을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혹시 우리나라는 이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이제 주사기 만드는 회사가 최근에 FDA 승인도 또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사기 자체가 어떤 주사기냐면, 그러니까 사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부위를 최소화시킨 건데, 그 부위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백신을 1년에 한 거의 4천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계약도 완료됐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 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분주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전혀 문제 없이 공급이 될 거라고 이제 정은경 청장이 최근에 밝힌 적이 있었죠. 네. 사실 그 주사기가 예.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주사기에 주사를 다 넣고 나면 끝에 조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10cc, 15cc 쓸 때는 한 0.1cc쯤 남아 있는 게 별거 아닌데 아주 조금, 그러니까 화이자는 0.3cc를 주사하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게 0.1cc면 4분의 1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를 이제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LDS라고 하는데 로우 데드 스페이스 해가지고, 근데 평소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0.1cc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했던 이유들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 기존에 쓰던 주사기를 쓰면 5명분밖에 분주가 안 되는데요. 이거 쓰면 6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제 WHO의 기준에서도 한 바이어를 6명 접종하는 걸 아예 결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백신을 맞는 주기도 늘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지금 접종 간격을 8주에서 12주 이렇게 늘렸는데, 원래 허가보다는 좀 늘어난 기간이잖아요. 이게 뭐 원래 효과가 있을까요? 허가는 4주에서 12주였고요. 근데 임상시험이 4주에 맞은 사람, 뭐 8주에 맞은 사람, 12주에 맞은 사람 이렇게 쭉 봤더니 오히려 좀 간격을 띄어서 맞은 사람이 효과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뭐 9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접종해라라고 한 거고, 우리나라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고령층 접종까지 보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효과가 훨씬 좋았던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의견 수합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4에서 8주 접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접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4에서 8주에 접종했어도 재접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주 넘어서 아직 접종을 못했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빨리 접종하는 걸로. 그리고 처음에는 그럼 4주 이내에 모르고 3주 만에 맞았다. 그러면 재접종해야 되느냐. 처음에 영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재접종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21일 이내에 맞았으면 효과 없는 걸로 보고 재접종해라 이랬었는데,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재접종은 하지 않는 걸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슈 체크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여쭤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요. 이 정부는 이 민생의 고통을 더 이상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영업 제한을 일부 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제한 시간이 10시로 완화되자마자 지금 여러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충남 아산의 공장, 남양주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설 명절 모임, 이 가족을 통해서도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남에서는 이 외국인 친척 모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안타까운 대목도 등장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들께 묻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재확산인 걸까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험한 요인은 지금 나오는 숫자가 설 명절의 접촉으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감염이 된 다음에 오히려 설 명절 동안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쌓인 다음에 나오고 있어서 갑자기 하루에 50명, 100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설 명절 동안
또 여기저기 전국에 이제 자기 지인들을 만나러 갔다거나 또 외국인 뭐 커뮤니티에 만나러 갔다든가 해서 거기서 2차, 3차 감염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고령은 아니고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이제 뭐 중환자가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이 사람들끼리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환자 수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설 연휴 이제 전 상황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설 연휴 전날도 400명, 500명 확진자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됐고 설 연휴를 통해서 추석 때보다 더 적은 인원이 이동하길 원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구 이동들이 있었고 가족들 만남들이 그래도 많이 자제를 하시긴 했지만 가족들의 만남들이 상당히 이제 있었었거든요. 더 문제는 이제 설 연휴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거라고 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설 연휴 끝나자마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의 그 심리적인 이완들을 상당히 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확진자가 하루 이틀 늘어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킨 특히 연휴 이후에 바로 완화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이 이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아픈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데가 예. 주로 기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 이제 남양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다 위험해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서 위험해서 계속 나오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집단 기숙을 하는 데는 그런 검사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회사든지 공장이든지 학교 기숙사든지 주기적인 검사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영업시간이 10시로 늘어나서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좋아하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으며 이 저항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들은 어떻게 달래야 할지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원래 3월부터 정부 방역 당국은 책임과 자율이라고 하는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의 이 유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 과정은 일정대로 준비는 하되 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추후에라도 변경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의 안을 준비해서 이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뭐 생활방역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또한 중앙정부 내 여러 부처하고도 이제 상의를 하겠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시행 시점은 3월 초로 일단은 잡고 있었는데 지금의 유행 상황이 만약에 악화되게 되면 이제 3월 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향은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자율적인 방역 형태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업소나 사업장을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은 일단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자기네 사업장과 영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영업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번에 3차 유행을 겪으면서 5인 이상의 이제 모임을 금지시켰던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사람의 모임의 숫자를 제한하는 형태로 아마 개편될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장의 이제 시간을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도 일단은 이제 영업장별로의 특성을 맞춰서 그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다만 그런 수칙들을 본인들이 정한 자율적인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됐을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그 부분들로 이제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좀 더 강화된 조치를 내놨는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역 당국이 너무 개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영업주가 오신 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했고 뭐 가림막도 했고 QR코드도 하고 환기도 열심히 하고 다 지켰는데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영업주의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영업주가 그런 모든 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영업주가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영업주가 제대로 방역수칙을 안 지켰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짧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 있는 방역,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재갑 교수님.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백신 접종이 많은 사람이 맞지도 않았지만 백신 접종 시작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이완되고 아니면 백신 접종 시작됐는데 뭐 이제 코로나는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까 봐 가장 걱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내가 안 걸린다고 사실 보장도 못 해요. 효과에 따라 다르고 게다가 무증상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백신 효과 90% 이상 되는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백신 효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는 보장도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방역의 수칙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굳은 마음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 때 끝나는 거니까 마음을 좀 더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환 교수님은 책임 있는 방역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코로나19 2년 차잖아요. 우리 안목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겪으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떤 행동이 위험하고 이런 거를 그동안 다 습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시설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모임에 갔을 때 아, 여기는 환기가 잘 되고 있구나. 뭐 가림막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그런 시설을 골라간다면 영업시설에서도 아, 이런 걸 해야지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고 나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안목을 높이면 방역 수준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방역의 최일선에 있다는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꼭 필요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